것보다 덜 증가하면 큰 이익까지는 안 오리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주식하고 채권 투자. 아까 앞서서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주식과 채권은,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더하면 비트코인, 암호화폐 같은 거는 좀 비중을 네. 늘려줬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동산은 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부동산을 그렇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는 떨어졌는데요. 네. 네, 그런데 그 부동산 가격을 평가할 때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높은가, 네, 그 다음에 렌트 이런 거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가, 이거로 평가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그 금융안정보고서 3월 기준이요, 3월 말 기준인데 가급 평균보다도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전국 집값이 가급 평균에 비해서 20% 아직도 높거든요. 네. 네, 그리고 렌트에 비해서, 가격 평균에 비해서도 한 10% 이상 높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집값이 많이 떨어졌지만은 아직도 가대평가 영역에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차별화라고 보고 있어요. 네. 우리 경제가 계속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섰다, 잠재성장이 2% 안팎일 것이다, 이런 저성장은 차별화거든요. 잘된 거는 더 잘 되고 어려운 거는 더 기업도 어려워지고요. 부의 분배도 더 심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차별화될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도심 주변이나 이런 데보다는 핵심 지역은 오를 수가 있는데 주변 지역은 상당히 좀 어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런 차별화가요, 네, 과거에는 잘 안 나타났던 현상인가요? 차별화가 계속 나타나기는 나타났었죠. 네. 그런데 앞으로도 확대될 거라는 그 폭이 더 커진다고 예. 봐야 되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도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구 수도 통계청 추계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는 2029년이 정점이에요. 가구 수도 줄어들고 우리 경제 성장이 낮아지면서 소득 증가 속도가 낮아지니까요. 아마 전체적으로는 집값이 오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모든 지역이 같이 오르기는 힘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사람도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제가 금융회사 다니면서 2조 가지고 계신 분, 수천억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은 가끔 봬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상위 1% 혹은 금융자산이 지금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 10억 넘는 사람도 10% 이상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좋은 지역에서 살 거라는 거죠. 찾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 핵심 지역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물론 그쪽에도 거품이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저는 집값이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냐. 그래서 전 정부의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집이 투자재가 아니라 소비재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너무 빨리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보면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래 하고 있다. 현재의 경기는 어렵지만은 선행지수가 증가하면은 빠르면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채권, 주식, 현금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 현재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조정해 들지, 이런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유튜브 컨텐츠 이렇게 보면서 댓글을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집값이 내려앉았다가 올랐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근데 그런 지역들은 보니까 이제 잠실이나 이런 데는 그 고점 대비 이제 한 30% 떨어졌다가 95%까지 회복하고, 근데 또 어떤 댓글은
뭐가 집값이 올랐냐, 예. 우리 집은 아직 떨어졌는데 예. 이렇게 보는데 딱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역이 확실히 예. 핵심지라고 말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그 떨어지고 나서 회복도 다른 것 같고. 예, 아마 앞으로 그런 차이가 더 심화될 거예요. 네. 그 저성장이라는 건 모든 분야에서 차별합니다. 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18%가 한계 기업이거든요. 지난 3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네, 18%예요. 이런 기업들이 생존할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은 더 잘 되죠. 저는 산업의 심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산업은 존재하지만 그 산업 내에 존재하는 기업체 수는 갈수록 줄어들 것이다. 예, 거기서 이제 살아남는 기업들은 더 잘 되죠. 그걸 다 독식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이렇게 막 너무 크게 내 집 마련하시려는 분들은 어차피 집 한 채를 사는 거니까 디테일하게 봐야겠네요. 자기가 살고 싶은 동네나 단지를. 예, 자기가 살고 싶은 단지 계속 보면서요. 뭐 부동산 중개업자하고 연락을 해놓고 혹시라도 금매물 같은 것도 나올 수가 네. 있거든요. 뭐 이런 걸 활용하시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고점 대비 한 20-30% 빠지면은 예. 연락 달라고 해서. 교수님, 그 가계부채 문제도 많이 지적이 나오는데 가계부채 문제는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심각하게 봐야 할까요? 가계부채는 뭐 전반적으로 심각한 상황은 맞습니다. 우리 가계부채가 97년 그 외환위기 때 GDP 대비 50%였거든요. 네. 근데 작년 말에 105%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늘어난 나라 중에 한 나라죠. 근데 가계부채가 높다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97년 외환위기 때는 큰 기업들이 뭐 수조 원씩 부실을 했기 때문에 위기가 왔었죠. 근데 가계는 규모가 적어요. 근데 단지 이제 우리가 가계부채가 많으니까 금융회사 빌린 원금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죠.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가계부채가 2003년에 이렇게 급등했거든요. 그 이후로 보면은 우리가 소비 증가율이 GDP 성장률이 계속 밑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소비가 여러 개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제 저성장 국면으로 가는 거지 극기한 위기가 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가계부채보다 GDP가 조금 더 빨리 증가하면은 큰 문제는 없죠. 네. 네, 그런데 작년 말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5%였는데요. 근데 올 2분기 보니까 102%로 조금은 낮아졌거든요. 뭐 100%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만은, 예, 그래도 우리가 이제 경제 성장해가지고 분모에 있는 GDP가 올라가면은 예, 가계부채는 견딜 수 있는 문제죠. 네. 예, 그런데 과연 그 이제 GDP가 그만큼 증가할 것인가? 네. 예, 가계부채가 상대적으로 GDP보다 덜 증가하면은 예, 저는 뭐 큰 위기까지는 안 오리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수님, 그러면은 가계부채 부분은 저희가 뭐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이거는 경제 성장률을 좀 계속 추적하면서 예.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예, 뭐 감당할 수준이라고 아직까지는 저는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큰 위기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 네. 소비가 줄어들면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가니까 물론 문제가 있죠. 뭐 소비 줄고 저성장 줄으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가계 소득 줄어들고 더 소비를 줄이는 이런 악순환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가계부채가 이렇게 좀 붉어진 거는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에서 예, 봐야 되는 걸까요? 가장 그렇죠. 큰 원인을. 우리 가계대출의 거의 80%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거든요. 예, 최근에도 집값이 좀 오른다고 그러니까 사죠.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거고요. 예, 저는 최근에 정말 제가 보기에는 합리적인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은행들이고 50년 만기 맞아요. 주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4.5% 정도 됐다는 겁니다. 네. 예, 그것도 대부분이 고정금리였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50년 지나면요, 우리 잠재 성장률 0% 혹은 마이너스도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고정으로.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많이 떨어질 텐데 네. 당장 뭐 3년, 5년 지나면 금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걸 뭐 고정금리로 대출 받은 거는 좀 상당히 위험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정부가 최근에 그 대출 좀 규제하면서 좀 억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대출 50년짜리 받는 거는 좋은데요. 저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 부분에서의 예. 부채 문제는 괜찮을까요? 우리 정부 부채가 GDP 대비 지금 거의 50% 근접하고 있죠. 네.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거든요. 네. OECD 평균이 100%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계부채 GDP 대비 작년 말 기준으로 105%, 그 다음에 기업부채 GDP 대비 120% 넘어가지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기업하고 가계부채는 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거든요. 근데 기업 가계는 높지만은 정부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정부가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기가 왔을 때는 정부가 나서게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여력은 있는 거네요. 여력은 있습니다. 정부 여력은. 그나마 다행이죠. 교수님, 그러면 앞으로 좀 집을 마련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핵심지가 아니면은 조금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바이가 아니라 리브의 관점으로 예, 좀 지켜보면서요. 그렇게 가야겠군요. 사실 저도 그 집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고민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6%고요. 주식 이야기보다 집값 이야기가 훨씬 더 민감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이제 직장 들어가지고 결혼하면 앞두고 그 언제 집을 사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는데. 네. 예,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집이라는 거는 사는 곳이다. 집은 한 채 있어야 된다. 지금 능력이 있으면 사도 된다. 네. 그러나 우리가 집 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부모님한테 그걸 받지 않는 한 집 살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죠. 결국 은행에 가서 대출 받고 그래야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조금 더 차분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보다 주식 투자에 집중할 때다. 예, 저는 뭐 지금은 주식하고 채권 투자. 그리고 한국 은행의 주식. 금도 아니고. 한국 주식에 듣고. 예, 한국 주식. 채권은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예요. 예상이 그렇습니다. 되니까. 좋습니다, 교수님. 그 교수님의 그 인사이트를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김영익의 오피셜 스터디 클럽을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것을 만드신 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그 금융 민주주의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예일의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든 단어예요. 네. 금융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그게 금융을 열심히 공부하고 시대의 흐름,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20년 상반기에 뭐 코스피가 3,300 갔을 때 2,200까지 떨어집니다. 그 전망을 했던 욕만 굉장히 많이 얻어먹었습니다만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면은요, 우리가 코스피를 3,000에 사는 것보다 지금 뭐 2,000 안팎에서 지금도 2,500 안팎에서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투자할 때 뭐 종목도 중요하지만 거시경제의 흐름은 꼭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3,300에서 2,200까지 떨어지는 과정에서는요, 웬만한 종목은 다 같이 떨어져요. 경기가 하강하고 주가 사이클이 하락 국면에서는 특별한 종목 아니면 다 같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조금 더 소수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해왔었어요. 예, 그런데 우리 국민 전체가 금융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좀 다수 투자자들, 뭐 경제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 대상으로 좀 금융민주를 같이 달성해보자.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시작해 본 겁니다. 네. 그러면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을 주시나요? 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할 계획인데요. 네. 첫 번째는 뭐 일간 주요 경제지표 발표되면 이 경제지표가 의미가 뭐고 우리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일간으로 하려면 저도 지금 아이디어가 금방 바닥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주간경제를 최근에 제가 작성해서 일부 투자자들한테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가 어떤 의미였고 주시장에 어떤 의미를 주고 그다음에 매주 또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발표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컨센서스가 어떻고 제 생각은 어떻고 이것들이 주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주가, 금리, 환율은 어떻게 될지 주간 전망을 하나 더 월 단위로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지금 제시 한번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한 번씩은 그냥 오프라인, 온라인 동시가 강의를 하면서요. 최근 경제지표 전부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상황에 따라 가지고 지금 자산 배분을 주식, 채권, 현금 이런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시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저 나름대로 한번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교수님의 그 사칭 채널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피셜한 스터디 클럽을 런칭해 주시는 게 오히려 그런
보스로부터의 사기나 이런 거로부터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 것 같기도 예. 하고요. 예, 그 이유도 제가 이거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매일 지인들한테 전화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맞냐? 당했다. 예, 당했다. 예. 뭐 수천만 원 잃었다. 이거는 뭐 전직 장관도 있고 교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런 그다음에 분들도. 대기업 사장도 있고요. 아, 이런 분들이 그냥 속으셔가지고 하는 돈을 손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도 당하시는 예. 거예요. 이거 어떤 때는 학교로 메일이 와요. 어, 연예인들도 당했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심각하네요, 진짜. 최근에 한 분이 한 8천만 원을 잃으셨다는 겁니다. 8천이요? 1억에서 2천 뺀 8천. 8천만 만 원. 원? 예. 아이고, 웃으면 안 그래가지고 되는데. 제가 그 경찰서에 가서 수사 의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피해를 본 사람이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찰서에 가서 지금 수사 의뢰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발 그 사칭하는 사람들 경찰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진짜 찾기, 그리고 또 그거 사기 당해도 찾기 쉽지 않을 텐데요. 예, 찾기는 쉽지 않을 텐데. 네. 예, 수사 의뢰해가지고 저도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상당히 좀 궁금해서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와, 저는 그 당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일반 국민분들, 보통의 그런 분들인 줄 알았는데 그런 분들도 그만큼 정교해진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수단과 방법이. 제가 봐도 애들이 정교하게 사기를 칩니다. 제 조교까지 이름도 알아서. 아니 다른 이름으로 등장해가지고요. 네. 그리고 또 제 지인 중 하나는 그 미국서 오래 살시다가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영어로 질문을 하니까 그 조교가 영어 대답을 너무나 잘해주더라는 겁니다. 영어로. 그렇구나. 예. 근데 그분도 당했어요. 네. 그러면 교수님 그 한 번 더 명칭을 확인하면 김영익의 오피셜 스터디 클럽. 예, 예. 이게 그렇습니다. 딱 정식 명칭인 그래서 거죠. 오피셜이라는 단어를 네, 그래서 넣은 겁니다. 네, 교수님. 이해는 전부 그 사칭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예비 수강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같이 금융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금융으로 같이 부자가 되자. 이게 제 가치고 나누고 싶은 거고요. 네. 예, 저도 그동안 그 증권회사 다닐 때는 그 주식 투자를 별로 못 했거든요. 네. 근데 학교로 오니까 자유로니까 주식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가 있죠. 근데 마치 그 오렌 버핏, 뭐 제가 그분 뭐 절대 비유 대상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분이 보니까 그 이전에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65세 이후로 그분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예, 제가 올해 만 65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희망이 있구나. 네, 그래서 제 희망을 같이 나누면서 예, 금융으로 사실 우리 기업들이 뭐 돈 많이 버는 거 우리가 나눠 가져야 되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예, 같이 그 금융 민주주의를 함께 달성해 보자 이런 의미가 예,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 웅달책방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1억 정도 지금 여유 자금 있으면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겠나요? 저는 뭐 지금 주가가 많이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주식 70%, 예, 채권 30% 네.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예, 기다리고 싶습니다. 반도체. 그만큼 네. 예, 주가가 지금 저평가됐고 예, 채권도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조선주, 뭐 그 다음으로 뭐 이체전지 정도 예, 예, 보시는 거고 현금은 아니고 채권으로. 예. 네. 지금은 우리가 이미 현금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현금 및 예금을 예, 지금 우리 가계 금융자산 47%예요. 그거를 저는 가감히 줄이고 그거를 줄이고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1억이 지금 새로 생겼다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요. 사실 지금 1억 생기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1억이 없으시다 하면은 예금 줄이고 그 돈 가지고 저는 주식하고 채권 살 시기다. 예, 그런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정도에서 오늘 인터뷰 마쳐도 괜찮으실까요?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의 김효익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